서비스를 수출하는 나라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번 이슈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연중 계속 신고가를 계속해서 찍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잘 성장을 하고 있고 얘 이제 매출 분포를 이제 좀 분리를 해보면요. 일단 서버, 오피스, 윈도우, 게임, 링크드인, 서치 이거 보시면 얘네가 뭐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거 있나요? 다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매출을 낸 거에서 비용 이거 뺄 거 다 빼고 보니까 35%나 마진이 남는다는 거예요. 35%나 엄청나게 마진이 많이 남는 거죠. 자동차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팔아봐야 마진 10% 남을까 말까 하는데 얘네는 서비스 팔아가지고 35%나 마진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애플 요즘 좀 부진하긴 해요. 애플 요즘 부진하긴 한데 저는 휴대폰을 지금 안 바꾼 지가 이제 4년이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체 주기가 점점 느려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닌가? 저만 그래요? 저는 지금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20대 때는 뭔가 다니면서 이제 휴대폰이 꼭 2년마다 깨지거나 해가지고 바꿀 일이 생겼어요. 근데 요즘은 에너지가 없나 봐요. 그 깰 에너지조차 휴대폰을 깰 에너지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안 깨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바꾸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실제로도 경제적으로도 지금 전 세계에서 휴대폰의 교체 주기가 느려지고는 있대요. 그러니까 고금리의 영향을 받은 게 제일 크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만큼이나 애플이 좀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작년 7월보다도 지금 더 떨어진 상태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애플의 매출을 좀 나눠보면요, 다 이제 이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워치 뭐 이거 다 그 기계잖아요,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고 서비스로 이제 요만큼 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애플 워치, 에어팟 요거 만드는 거 어차피 중국에서 다 만들거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요것들을 다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얘네는 이거를 통해서 뭘 하냐? 얘네 그 시스템이 되게 폐쇄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사놓으면 맥북에 바로 연동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거 하드웨어를 판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요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실상 서비스인 거예요. 사실상 서비스를 팔고 있다 보니까 아이폰 한 번 쓰신 분들은 아이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가는 케이스는 있어도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가는 케이스는 진짜 잘 없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삼성은 하드웨어를 팔아요. 어차피 안드로이드는 알파벳 거 구글 거거든요. 안드로이드는 어차피 구글 거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뭘 쓰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다 보니까 좀 이제 뭐 느려진다 뭐 한다 모르겠다 아이폰 바꿀래 이게 가능한데 아이폰을 한 번 쓰면 그 소프트웨어에 종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폐쇄적인 시스템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도 사실상 하드웨어라고는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파는 기업이고 그 덕분에 서비스업으로 28%나 마진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도 그래도 열심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이걸 매출을 또 나눠보면 온라인 스토어, 피지컬 스토어, 서드파티 이거는 이제 중개인으로서 다른 연결해주는 거죠.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거고 애드버타이징 뭐 이런 것들 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고 근데 그나마 이제 판매업이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많긴 해요. 비용이 많긴 함에도 여전히 6%의 마진을 남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알파벳입니다. 알파벳도 보면 좀 많이 올랐는데 좀 요즘 좀 시원찮긴 해요. 시원찮긴 한데 얘네도 애드버타이징 유튜브 보면 다 서비스죠. 서비스를 하고 있고 마진이 24%나 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충 뭔지 아실 것 같은데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하는 애들은 전부 다 서비스를 파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메타 이거 데이터는 아직 없어요. 실적 발표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저도 퍼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이걸 만들어진 건 없기는 한데 20%나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갈 때죠. 그래서 20%나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올랐냐? 매출도 일단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그걸로 이제 자사주 소각을 또 하겠대요. 매입해서 소각도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뭐 계잡주도 아니고 미국에서 시총 뭐 6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인데 얘네가 20%씩 올라간다는 게 진짜 미국이니까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엄청나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지만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원래 마그니피센트 7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요 아마존,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요거 4개를 또 패블러스 4 그래서 좀 대단한 4개 그리고 약간 애플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그 알파벳 좀 부진해요.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했는데 그 부진한 애들 또 메3 좀 별로인 3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좀 시원찮은 3개 그래서 그래서 또 자기들끼리 또 금융권만의 농담이 또 생기고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 7개 기업들은 전부 다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뭐 그나마 애플은
그나마 하드웨어가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좀 부진하고 테슬라는 좀 많이 부진하죠. 많이 전기차가 안 발리다 보니까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파는 애들이 결국 고평가가 많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로 따지면 얘네들이 20배에서 80배까지 가거든요. 20배에서 80배까지. 그러니까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뭐냐면 얘네 1년치 순이익 가지고 20년을 벌어야지 내 주식 가격을 메꿀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20배라는 거는 80배라는 거는 80년을 벌어야지 내 주식 가격을 메꿀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주가 수익 비율인데,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고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만큼 기업이 더 많이 벌면 그게 희석이 되겠죠. 희석이 될 텐데 일단은 지금 기준으로는 22에서 80, 20에서 80 이 정도로 형성이 돼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삼전이거든요. 삼성전자가 15밖에 안 돼요, PER이. 그래서 그 15밖에 안 되는데 이 미국의 이 테크 기업들은 엄청나게 높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를 만들려면요, 그러니까 테크 기업은 서비스를 팔고 있지만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려면 우리나라는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뭔가 원자재를 사와가지고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디선가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에 대한 비용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우리나라에서 나냐? 아니거든요. 다 해외 어딘가에서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겠죠. 반도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이게 다 나면 우리나라에서 다 공수를 해오면 되는데 여기 유럽에서 공수해와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원래 여기 지금 최근에 후티 반군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가 이제 수에즈 운하로 이렇게 원래 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안 됩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오는 경로가 막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참 돌아서 와야 돼요. 한참 돌아서 와야 되니까 또 뭐냐? 그거에 대한 비용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운송에 대한 비용들, 운송 과정에서 생기는 보험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한 보험 비용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선물 비용, 옵션 비용 이런 것들도 포함해야 되고, 그걸 자재 관리하는 인건비도 또 더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기업들의 마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서비스업은 마진율이 되게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고 제조업은 지금 마진율이 되게 낮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는 거예요. 갖가지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게 되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우리나라가 철강 산업이 되게 크거든요. 제철 산업이 되게 큽니다. 되게 큰데 우리나라가 전기세가 엄청 싸요. 전기세가 진짜 엄청 싸고,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두 지역이 포항이랑 당진입니다. 포항 포스코 제철소에서 전기 엄청 쓰고요. 당진 또 현대제철 제철소에서 전기를 엄청 씁니다. 그래서 제 지인 중에 이제 현대제철에서 전기료 그 징수과에서 일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현대제철이 한 달에 내는 전기료가 200억이래요. 200억. 근데도 그게 엄청 싼 겁니다. 미국에서 똑같이 했으면 아마 4, 500억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 현대제철은 우리나라 전기가 싸니까 200억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사실상 이거를 보조금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우리한테 철 수출할 거면 관세 내. 그래서 상계 관세를 매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또 재집권하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60%보다 더 올려서 받겠대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관세. 그래서 공산품이나 농산품에는 관세를 매길 수가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생산 비용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수출할 때도 그 상대국에서 야 이거 니네 사기야, 불공정 거래야 해서 관세를 매겨버리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요게 또 되게 큰, 그러니까 공산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또 한 가지 리스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미국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관세율이 되게 높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관세율 표를 제가 좀 몇 개 캡처를 한 건데, 농산물에 대해서 캡처를 한 거예요. 옥수수에 대한 관세율이 300에서 700%에 달합니다. 옥수수 관세 엄청 매기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옥수수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옥수수보다 진짜 7배 쌉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이렇게밖에 매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대규모 기계로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쌀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관세를 500% 이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한 이 우리나라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관세를 매기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이제 뭐 관세 매기는 다른 나라를 욕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물가를 조절하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과값이 엄청 비싸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 할당 관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과 수입에 있어서 좀 관세를 좀 낮춰주겠다. 아니면 최근에 또 계란도 이제 수입해 오겠다 이런 얘기들이 관세를 좀 낮춰가지고 계란 많이 수입하겠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농민일보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을 위한 신문이 또 있어요. 근데 농민일보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그 정부가 할 때마다 우리 농민들 다 죽이려고 이러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농민일보에서는. 근데 뭐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 맞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관세를 떨궈가지고 물가 안정시키겠다는 거는 우리 농민들이 물건 팔지 말라는 거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값싸게 들어오는 농산물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관세라는 장벽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IT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세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IT 산업에 대해서 관세를 어떻게 매깁니까? 서비스업에.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망사형용 이딴 거 말고 더 있나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인터넷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망사형용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최근에 트위치라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죠. 스트리밍 아프리카 TV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한국 사업에서 철수를 하겠대요. 왜 그러냐면 아니 소비자는 어쨌든 그 통신료 내고 있잖아요. 통신료 내고 인터넷 쓰고 있는데 공급자가 또 망사형료를 또 내래요. 근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아니 소비자가 내고 있는데 우리 왜 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공급 이 통신망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니네 때문에 트래픽이 엄청 생겨 이 엄청나게 생기는 트래픽 때문에 니네가 그 돈 안 내면 우리 손해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그럴 거면 우리한테 통신료라도 적게 받든가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관세처럼 뭘 하려고 해도 망사형 이런 걸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반발이 너무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제 IT 산업 관련해서 정보잖아요. 정보 산업은 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배워서 그런지 이 정보를 차단한다? 너 독재야? 이런 인식들이 되게 강합니다. 우리가 정보를 얻는다는데 니들이 왜 차단해? 이런 인식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솔직히 막말로 우리가 아니 관세를 쌀에다가 500%나 매겨가지고 우리 원래 쌀에 5,000원에 먹을 수 있는 거를 왜 5만 원에 먹게 만듭니까? 이런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있긴 있는데 근데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게. 근데 요거에는 유독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인터넷은 많이 하시니까요.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IT 산업에 관세며 뭐며 어떤 해외 기업에 대한 비용을 매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IT 서비스 산업에는 관세를 매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생산 비용도 적게 드는데 관세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TSMC라는 회사를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파운드리로 이제 가장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급 회사인데 보시면 이제 2022년 기사예요. 22년 기사인데 From somebody to nobody, TSMC faces uphill battle in US talent war. 그러니까 이제 TSMC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 이후로 미국이 리쇼어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쇼어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관세, 니네 외부에서 수입해오는 거에 관세 더 매길 거고 그래서 이제 수입해오면 보조금도 안 줄 거고 그러니까 우리 땅에다가 공장 짓고 여기서 생산해서 우리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었어요. 열심히 짓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 TSMC가 사람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람이 안 구해지냐? 반도체 산업은 우린 잘 모르지만 반도체 산업은 3D입니다. 그러니까 dirty, difficult, dangerous라는 거예요. 더럽고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되게 힘들고 돈을 많이 줘야 되는 산업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TSMC는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15만 불을 주고 있는데 연봉으로 근데 TSMC는 12만 불? 그 정도밖에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엔지니어들이 TSMC에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은 더합니다. 삼성은 더 안 줍니다. 삼성은 사람 구해지겠습니까? 안 구해지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나마 이거 우리나라보다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10만 불, 연봉이 10만 불이면 1억 4천 정도 되는 거죠. 1억 4천이고 지금 12만 불은 될 텐데 그러면 한 2억 가까이 주는 거예요. 연봉을 2억 가까이 주고 있는데 사람이 안 구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3전 달이면 1억 될까 말까 하고 있잖아요. 신입이. 근데 심지어 반도체 성과급 0% 하면 1억도 안 됩니다. 이번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가가치의 차이가 너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산품이 만들 수 있는 부가가치와 이 서비스업, IT 서비스업이 만들 수 있는 부가가치가 압도적인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SMC와 삼성의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미국 기업의 기준과 우리 대만과 한국 기업의 기준 자체가 다르니까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3D 업종에서는 더더욱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산업혁명이 처음 영국에서 있었던 1700년대로 돌아가면요. 1700년대 영국에서 공산품을 엄청 열심히 만들었어요. 산업혁명 있고 공장 만들어서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거를 프랑스에다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영국에다가 농산물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 이제 공장 단지로 몰려가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대량 생산이 되고 있을 상황에서 프랑스의 농산품이 이제 영국으로 팔리는데 이게 계속 거래를 하다 보니까 공장은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싼 값에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비싸게 팝니다. 공산품을. 근데 쌀은 그렇게 비싸게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쌀 생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도 못 사겠는데 하니까 시세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거고, 그러니까 프랑스랑 영국이 그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수지가 안 맞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다.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달은 프랑스가 영국이랑 수교를 덜 하게 되고, 걔네도 이제 하기 시작한 게 식민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한 것들을 사줄 곳들을 찾아서 나선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고 남미를 식민지화하고 그렇게 해갔던 게 이제 유럽의 식민지 정책들이었습니다. 우리 물건을 사줄 곳을 찾아간 것이죠. 그게 이제 전 세계적 식민지 정책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이 그때랑 다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산품과 농산품의 차이였던 거지 그때는. 지금은 서비스업과 공산품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2차 대전이 터지기 전까지의 식민 정책은 무력을 중심으로, 제국주의가 확장하는 게 무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그냥 그 도구가 자본으로 바뀌었을 뿐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들어요. 저는 이제 이걸로 논문을 써서 노벨상 받을 거거든요. 혹시나 논문 쓰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쓸 거니까. 근데 걔네 왜 이렇게 월급을 안 주는 거야? 사람이 안 구해줘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당연한 거죠. 그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부가 가치 산업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나 이게 고부가 가치 산업인 거죠. 미국에서는 이게 저부가 가치 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왜냐? 서비스업이라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 있으니까 이미.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도 이제 그 과정을 겪었어요. 미국도 그 과정을 겪었던, 공산품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었던 게 뭐냐면 2000년대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닷컴 버블이 이제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주가가 미친 듯이 폭등을 하는 이런 이슈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망이 잘 퍼지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가만 보니까 야, 이거 IT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서비스업 관련해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노동시장 참여율이 67%에 달했던 게 점점 줄어가지고 62%까지 줄었습니다. 근데 이 노동시장 참여율이 5%가 줄었다는 거는요, 미국의 경제활동 인구가 3억 명 정도 되거든요. 3억 명 중에서 5%가 줄었다는 거는 1,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다 어디서 잃었냐? 다 러스트벨트 들어보셨죠? 러스트벨트나 아니면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단지, 그쪽에서 다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다 어디로 갔냐? 다 제조업하는 국가들로 간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수출 플러스 수입입니다. 세계 수출 플러스 수입이고 시대별 어떻게 증가했냐는 건데, 수출 플러스 수입이 2000년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중국, 독일 요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제 수출 빼기 수입을 보면요, 2000년대 이후로 중국이 진짜 많이 늘고 그리고 독일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빼기 수입이. 그리고 반대로 미국은 수출 빼기 수입이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적자가 확대됐습니다. 요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제조업 일자리들이 중국과 독일로 많이 흘러갔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러스트벨트가 생기고 디트로이트 산업단지가 망하게 되고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일자리를 줄여가면서 서비스업 중심의 사회로 바꿔지게 탈바꿈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미국 농업 엄청 크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카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카길이 미국 회사인데요. 전 세계 농산물의 40%를 점유하고 있어요. 농산물 시장의 40%를 카길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걔네가 그 상장을 하면 시총 10위 안에 들어갈 거래요. 근데 걔네는 상장 안 합니다. 왜냐면요, 걔네 생각이에요. 걔네 생각인데, 아니 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은 없는 떨거지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거죠. 아이디어 있는데 돈 없는 떨거지들이나 투자들 모아가지고 돈 좀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카길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장을 할 필요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돈으로 다 투자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농산물 관리하는 위성까지 있어요. 인공위성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의 엄청난 기업인데, 걔네들이 뭘 하면요, 종자를 만들어요. 종자를 만드는데 그 종자가 알도 되게 굵고 그리고 그 병충해에도 되게 강하게 자랍니다. 강하게 자라는데 문제가 뭐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 키운 다음에 거기서 또 종자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 종자는 발화를 안 해요. 발화를 안 합니다. 그래서 터미네이터 종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나면 못 쓰는 종자인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카길이라는 회사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농업 회사일까요? 서비스업 회사일까요? 어. 제가 보기에는 서비스업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밌는 거죠, 이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명실공히 농업에까지도 서비스를 수출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압도적인 서비스와 그리고 공산품의 수출과 서비스의 수입을 통해서 그 관계가 아무래도 농업과 공산품의 관계만큼이나 수지가 맞지 않는 거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라고? 그러면 하지 말든가 하는데 우리 망사용료 내는 거 가지고도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잘 나가고 성장을 하려면 공산품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에서 탈피를 해서 서비스 국가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현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작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던 마그니피센트 7의 주가, 최근 부진한 3개 종목을 빼고 패블러스 4, 메3라는 금융권의 농담도 있습니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은 매출이나 순이익 대비 주가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성장성도 성장성이지만 기업의 운영 비용이 싸다는 것 또한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 또한 농업과 제조업 모두 관세를 매길 수 있지만 서비스업에는 관세를 매길 수가 없다는 것도 크게 작용을 하고요.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면서도 미국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달러 패권과 서비스의 수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같이 농업과 제조업은 미국보다 못 사는 나라가 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 거고, 사실상 이 수단이 무력에서 자본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미 제국은 건재하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대 제조업을 탈피하는 고난을 겪은 결과 다른 나라들을 자본주의 식민지화